않더라고. 그 이유는 얘기해줄게. 근데 내가 뭐 정답은 아니야. 항상 나도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이고, 보면은 항상 이제 사업의 개요를 간단히 보면 되고, 그냥 이제 매출 뭐 위성 시스템 하고 있고, 매출 현황 보면은 뭐 나오지? 위성 사업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가면은 아마 매출액 비중이 나올 거야. 뭐 여기 수주총액도 나오네. 수주총액은 1조 2천억 원. 이 중에서 7,500억 원은 완료했고 수주잔고는 4,462억 정도 남았다. 근데 계약별 수주 현황은 회사 영업 기밀에 해당하며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 이런 기업들이 좀 많거든. 이 수주 기업 중에서 토모큐브도 그렇고 뭔가 NDR이라고 하는 그 알려줄 수 없는 기밀에 해당하는 게 많아서 수주 현황은 대충 보면 되고, 이 매출액 비중을 보면은 이제 나머지는 뭐 의미 없는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안 봐도 될 것 같고, 이제 위성산업 쪽이지. 위성사업 쪽이고 위성 시스템, 전정학 카메라, 위성지상고. 그래서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이구나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앞으로 이 위성 사업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켓랩이라는 기업도 있고, 이게 국가 단위로 위성 사업이라는 거는 국가별로 약간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잖아. 각 나라마다 뭐 러시아, 중국, 미국 할 거 없이 다 각자 그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우주항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얘네도 보면은 이제 국내 R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네. 그래서 얘네가 국가 기업에 가깝구나, 국가 사업에 가깝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위성 사업은 그 정도 알면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해외 확장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 왜냐면 이제 이런 위성 사업 쪽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마 스페이스X가 될 거란 말이야. 스페이스X가 그 스타링크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이제 경쟁 구도지. 그 스타링크가 우리가 그 인터넷망을 연결할 수 없는 곳에 전 세계에 이제 위성을 띄워가지고 인터넷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그 통신망, 인터넷망이 다 붕괴됐는데, 물리적으로. 근데 그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장에 인터넷을 제공해 주고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이런 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 세트레가이가 하는 위성 사업이 국내에 그 국가가 주는 프로젝트성 사업을 아마 그거 이상으로 갈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먼저 들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업 자체적인 위성 사업이라는 것 자체적인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 확장성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 국가로.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분야에서 그럼 전 세계로 봤을 때 잘하고 있냐? 라고 봤을 때는 좀 퀘스처너블하지. 앞으로 뭐 잘할 거라 생각한다면 좀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차피 위성 사업은 국가에서 계속 안 할 수 없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재물을 한번 봐야겠지. 보면은 현금이 많이 줄었어. 24년 말하고 반기 현재인데 1250억 있었는데 이제 285억으로 줄었고, 줄은 이유는 뭘까? 좀 이따가 포괄손익 계산서 보면 되겠지. 단기 금융 상품도 줄었어. 나머지는 뭐 재고 자산 늘었고, 나머지 큰 거 뭐 계약 자산 늘었고, 계약 자산 아마 국가에서 수주한 아까 그런 수주 물량이겠지. 그런 자산이 든 거겠지. 수주 물량. 나머지 큰 거는 뭐 기타 유동 자산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 비유동 자산, 유형 자산이 은근 한 1,000억 정도 되네. 비유동 자산 1,300억 중에 유형 자산이 큰데 아마 뭐 제작 같은 거를 하는 것 같아. 생산 설비를 잠깐 보면은 인공위성 제작을 하는데 큰 금액을 썼네. 540억 정도의 원.
매출을 썼고 생산 능력은 뭐 이렇게 되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인공위성 시스템 만드는 것 같아. 구조를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볼게. 나머지는 뭐 별로 안 큰 것 같아서. 부채 보면은 차입금 뭐 75억, 55억. 차입금은 뭐 좀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뭐 무리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아까 현금성 자산을 보니까. 매입 채무 뭐 계약 부채. 이것도 아까 계약 자산이랑 같이 연동된 거겠지. 쭉쭉쭉 뭐 크게 기타 비유동 금융부채 100억 정도.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특이점은 없는 것 같고 자본이 2,270억인데 부채 총계가 1,470억이니까 재무적으로는 뭐 크게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이익잉여금도 이제 947억으로 계속 쌓이고 있고 적자가 뭐 계속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 난 포괄손익 계산서 볼게. 매출액이 보이나? 이렇게 크게 해야 잘 보이나? 크게 해야 잘 보여? 오케이. 그래서 뭐 매출액은 누적으로 이거는 사업 보고서로 보면 좋은데 그냥 대략 볼게. 누적으로 보면은 800억, 850억. 매출 원가는 뭐 크게 늘진 않았고 매출 종이 있고 판관비 156억에서 110억 됐는데 한 40억 정도 줄었어. 이런 거는 만약에 투자할 거라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비용단 가서 봐야 돼. 근데 나는 크게 보진 않을게. 이게 그냥 비즈니스 모델을 봐도 크게 뭐 투자할 만한 기업이란 생각이 잘 안 들어가지고 이건 나의 생각이야. 개개인의 생각 따라 다른 거야. 그래서 그냥 무난하다. 현금 흐름표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지. 이러면은 좀 곤란한 거야. 마이너스면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니까. 왜 마이너스인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면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은 상황이야. 근데 이게 또 계약을 통해서 수주 받고 먼저 반영하고 현금은 계약금은 나중에 처음에만 받고 나중에 납품하면은 최종적으로 받는 구조면은 현금 흐름이 안 좋을 수는 있어. 그래서 뭐 지켜볼 만한데 우리나라의 위성 사업은 아마 국가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 꾸준히 늘어나긴 하겠지만 확장성 측면에서는 좀 아쉬워서 나는 좀 안 볼 것 같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 혹시 질문 있나? 그냥 약간 기업 어떻게 살펴보는지를 한번 같이 얘기하는 식으로 해볼게. 모든 기업을 딥하게 하기보다는 일단 삼지엔터 2분기 보기 전에 그 지훈이가 그 실리콘2 올려줬었거든. 실리콘2도 볼게. 뭐야 이거? 손 들었어? 아이씨 처음 놀랐어. 실리콘2 볼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그 기업을 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살펴보나를 보는 거야. 만약에 사업을 봤는데 되게 매력적이야. 그럴 수 있지. 사업이 매력적이면 주식의 총수, CEO, 그다음에 그 사업 보고서를 가보면 여기에 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게 반기 보고서랑 분기 보고서에서는 기재를 안 해. 웬만한 기업들이. 그래서 만약에 좀 흥미로우면 24년 기업 보고서 가서 요거까지 한번 읽어보는 편이야. 그럼 여기에는 기업의 비즈니스에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게 좋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게 쫙 써 있거든. 그런 거 한번 읽어보는 편이고. 근데 내가 흥미가 좀 돋아야 돼. 일단 뭔가 투자할 만해 보인다.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 투자할 만해 보인다라는 그건 되게 주관적인 거니까. 실리콘트 볼게. 뭔가 이름을 들으면 실리콘트 뭔가 좀 이상하잖아. 얘가 원래는 그 반도체 쪽 사업을 영위했었는데 중간에 바꿨어.
사업을 이 화장품 유통 쪽으로 완전 바꿔가지고 되게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쭉 볼게. 이 K-뷰티 쪽이야. 그러니까 화장품 쪽인데 유통업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플랫폼인 스타일 코리아를 통해서 이커머스 역직구 판매 및 기업 고객에게 수출하고 있다. 이 역직구가 뭐냐면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사는 거를 이제 역직구라고 해. 우리가 직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외 제품을 사는 게 직구잖아. 역직구라는 거는 해외 소비자가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사는 거를 역직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고객. 뭐 화장품을 사고 싶은 비즈니스 기업들이 있겠지. 뭐 해외 뭐 세포라라든지 뭐 타겟이나 코스트코 같은 월마트 같은 그런 매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화장품 기업인 뭐 월타뷰티 같은 우리나라 올리브영하고 비슷한 그런 데도 이제 기업 고객이겠지. 그런 데서 K-뷰티 화장품을 사고 싶은데 살 만한 벤더가 없는 거야. 유통업자가 없어. 근데 실리콘2가 그 유통업 역할을 가운데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해외 지사를 이용한 현지화 사업 및 국내 유통에서 최초로 뭐 고도화된 물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다양한 K 브랜드 제품 소싱을 통한 공급과 소비, 고객 니즈에 맞춘 이커머스 쇼핑몰 구축 및 운영, 실시간 재고 확인 및 어쩌고 해서 뭐 한국 브랜드에 관심 있는 전 세계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얘네가 이제 대형 물류센터도 가지고 있거든. 해외 각 지점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중요하지.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영세 브랜드를 위한 지분 투자로 해외 판로 개척, 영업대행, 뭐 해외 마케팅까지 지원까지 해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얘네 덕분에 실리콘2라는 회사 덕분에 우리나라의 소규모 화장품 회사들이 해외 수출을 아주 잘 하기 시작했어. 이거는 내가 이제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뭐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이 보면은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네. 비율을 볼게. 매출에 보면은 CA, Corporate Account. 그래서 기업 고객들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국가에 적합한 브랜드를 소개 및 운영. 그래서 이거 B2B잖아, 이거는. 이거 CA는 B2B야. 기업 고객들을 위한. PA는 이제 K뷰티를 구매하는 개인 고객. 그러니까 B2C지. 역직구 가는. 그다음 뭐 풀필먼트, 뭐 기타 매출 있는데 매출 비중이 보면은 3%, 0.06%니까 얘네는 뭐 그냥 하고 있다 정도고, 얘도 마찬가지네. 얘도 뭐 4%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이제 B2B 사업 93%가 이제 B2B에서 매출이 나온다. 그 회사를 상대로 하는.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코스트코나 뭐 이런 데나 아니면 얼타뷰티 같은데 납품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브랜드 매니지먼트 사업, 뭐 제품 소싱 뭐 이런 건 보면 되고, 이 SKU라는 거는 화장품 종류 수를 얘기해. 제품 종류. 각 브랜드에서 다루는 제품 종류 수를 SKU라 그러는데 16,800개에서 지금 15,700개로 됐네. 이런 거 브랜드 관리, CA 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주문하면은 B2B에서 주문하면은 바로 거기로 이제 납품하는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좀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CA는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그 말하자면 화장품 도매 사이트라고, 도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뭐 나머지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알았지? 그래서 이제 뭐 매입 현황. 얘네가 좀 특이한 게 상품을 매입해서 팔아. 상품. 그래서 화장품 업체들로부터 화장품을 사가지고 자기들 창고에다가 다 쌓아놔.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바로바로 납품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따가 이제 재무 상태표를 좀 볼 건데 재고 자산 비중이 좀 높을 것 같아. 나도 보진 않았어. 이걸 보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이 재고를 쌓아놓고 파니까.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사오는 그 중소형 업체들 있잖아, 화장품 업체들. 얘네들은 재고 관리가 되게 쉬워져. 이 재고 관리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인다는 거는 그 현금이 많이 이제 거기에 필요하다는 거거든. 이걸 운전 자본이라 그러는데 운전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형 업체들은 그렇게 재고 자산을 쌓아버리면 현금이 말라버려, 팔리기 전까지. 그러면 현금이 없으니까 그다음 후속 넥스트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더 화장품 생산한다든지 이런 걸 못 하겠지. 현금이 말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리콘2가 이 직매입을 해가지고 자기들 창고에 쌓으면서 재고 관리를 자기들이 하니까 이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은 현금이 바로바로 도는 거야. 실리콘2가 뭐 며칠 만에 바로바로 현금을 주거든. 그 중소형 업체들한테. 그러면서 그 업체들도 그 다음 현금으로 또 다음 마케팅이나 다음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실리콘2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이 업계가 엄청나게 커졌어. 조그만 업체들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실리콘2 덕분에 생기게 된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뭐 상품을 매입해서 팔고 있고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은 없는 거고, 이게 중요하겠지. 이제 물류 창고가 이제 몇 개나 있냐,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좀 최대화를 해야겠다. 이 보면은 이제 물류 창고, 뭐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런 것도 다 매장, 창고 뭐 이런 거겠지. 뭐 임대 창고 있고, 여기도 창고 있고, 두바이에도 있네. UAE에 창고가 있고, 여기도 어디지? 어딘지 모르겠어. 폴란드에도 있고, 이거 어딜까? 로클로우가 어디야? 폴란드인가? 이거 다 폴란드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폴란드랑 UAE에 창고를 두면서 이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지 이거. 미국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 창고를 두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있지. 얘네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 나오는 거야. 여기 보면은 물류 창고 건설을 통해서 물류 역량을 강화하겠다. 자기들은 이제 완전한 유통업으로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좀 규모를 늘리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잘하는 것만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물론 다른 것도 이제 시도는 조금씩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면은 A, B, C 이렇게 나눠놓은 게 대형 고객사들이거든. 대형 고객사. 뭐 기타도 많긴 한데 얘네들은 대형 고객사지. 대형 고객사 어딘지는 안 나오지만 상품 매출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다. 아까 확인했고, 판매 경로를 보면은 리테일 파트너들에게 홀세일 사이트를 통해서 공급 계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화장품 도매야. 딱 보니까. 그지? 뭐 사이판 재고를 기반으로 영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판매 방법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브랜드사와 협업하고, 한번 이게 판로가 뚫리면, 이런 사업의 특징은, 유통업의 특징은 한번 판로가 딱 뚫리면 이게 잘 안 바뀌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 유통 판로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혜자를 가지고 있네라는 생각도 좀 드네. 이런 전략을 쉽게 따라하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쉽게 따라하기가 쉽지 않게 되거든. 창고를 일단 만들어야 되고, 거래처를 새로 뚫어야 되고, 실리콘2가 만약에 기존에 하고 있으면 얘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그 업체한테 유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얘네가 쉽게 내려올 것 같진 않다. 뭐 그런 생각은 드네. 근데 이제 전제는 K 화장품이 해외에 잘 팔린다는, 계속 잘 팔릴 거라는 전제겠지. 뭐 연구 개발은 뭐 얼마 되지 않겠지. 당연히 연구 개발이 뭐 크게 물류 자동화나 이런 쪽에서만 좀 필요하겠지. 근데 그런 걸 외주 주면 되니까 자체 연구 개발 인력은 뭐 크게 많지는 않은 모습이고. 재무 상태표 보겠습니다. 보면은 뭐 유동 자산이 점점 많아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이제 재고 자산이 늘어날 거니까. 보면은 대부분이 재고 자산일 거야. 그치? 재고 자산 비중이 상당히 높지. 거의 한 50% 이상 재고 자산. 왜냐면 이거는 재고 자산이 많다고 나쁜 게 아니라 얘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징 때문에 재고 자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우리가 다 쉽게 유추가 가능하지. 왜냐면 얘네가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상품을 사서 파는 중간 유통업자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금도 보면은 뭐 현금은 늘고 있고 매출 채권도 조금 늘고 있는데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 거는 꼭 나쁜 건 아닌 게 그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으면 매출 채권은 이제 비례해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어 보여. 3,300억에서 5,100억까지 매출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 채권은 매출액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조금밖에 안 늘었지. 매출 채권이 조금밖에 안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회전율이 빠르다는 거야. 빨리빨리 들어온 만큼 빨리빨리 팔고 있다. 빨리 돈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겠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유형자산은 좀 크기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비유형자산 중에 유형자산이 꽤 많지. 근데 아마 얘는 이제 계속 늘어날 거야. 창고를 지으면은 유형자산이 당연히 늘어나겠지. 나머지는 금액이 작아서 크게 안 봐도 될 것 같고. 부채 볼게. 부채는 큰 부채 총계부터 보면은 늘어나긴 하는데 유동부채를 보면은 유동부채가 줄어들었지. 어디서 줄어들었냐 보면은 일단 매입 채무가 늘어났어. 매입 채무가 늘면은 나쁜 걸까? 어떻게 생각해? 이런 비즈니스에서 매입 채무가 늘어났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치, 좋은 거지. 근데 매입 채무가 재고 자산에 비해서 되게 낮잖아. 그러면 얘네가 이미 되게 돈을 빨리빨리 주고 있었다는 뜻이거든. 물건을 가져올 때. 근데 매입 채무가 늘었다는 건 어쨌든 우리가 물건을 가져왔는데 돈은 좀 천천히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매입 채무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나쁘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오히려 경쟁력이, 협상력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도 뭐 문제 없을 것 같아. 계약 부채 있고 뭐 크게 금액은 없고. 단기 차입금이 좀 많네. 1,450억에서 이제 563억이 됐는데 6개월 만에 단기 차입금이 한 1,000억 정도 갚았네. 이거는 그 현금흐름표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차입금이 줄었고 차입금 규모에 비해서 이제 현금성 자산이 940억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수준은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도 적고 기타 금융부채, 기타 유동부채 이건 많이 늘었네. 이거는 왜 늘었는지 이런 거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80. 그다음에 비유동부채 보면은 68억이었는데 엄청 많이 늘었어. 1,200억으로.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보니까 이거 두 개가 있네. 상황전환 우선주 부채, 파생상품 부채. 이거 안 좋은 거지? 상황전환 우선주. 이건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황전환 우선주라는 건 이제 우선주를 이제 본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부채가 새로 생긴 거잖아. 원래 없었는데. 주석 20이 가볼까? 얘네 두 개만 해가지고 거의 1,000억이 늘었으니까 68억에서 이만큼 늘었대. 이게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 나머지는 뭐 딱히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두 개 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주석 친절하게 주 20이라고 돼 있으니까 주석 가서 22번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 전환 우선주 부채 발행 조건 보면은 25년 3월 20일 날 25년 3월 20일 날 전환 우선주를 발행했어. 주당 발행 가격은 32,695원이고 RCS라는 이 전환 우선주를 발행했네. 왜 발행했을까? 왜 발행했을까? 예리하시네요. 그런 것 같네. 단기 차입금을 갚기 위해서 요거를 한 것 같지? 현금으로 표현해볼까?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아까 보면 되게 좋아 보였지만 사업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지금 마이너스지.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가 됐겠지 그러면? 요게네 요거. 그지? 요거. 딱 여기 나오지? 상황전환주 우주의 발행. 요걸 통해서 우리가 단기 차입금을 1,000억어치를 갚았다. 말이 되지?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야. 얘네가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러면은 아까 비즈니스를 봤을 때는 뭐 엄청 좋아 보였잖아. 중간 유통에다가 계속 화장품은 성장할 것 같고, 근데 막상 재무 상태표만 봤지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재무 상태표상에 어떤 식으로 계정이 변화하냐를 보니까 상황전환 우선주를 발행했네. 왜 발행했지? 아까 단기 차입금이 줄어들었는데 단기 차입금을 갚기 위해서 발행했네. 그럼 이거 결국에는 주주한테 희석 요소지. 어떻게 보면 3월 20일 날 발행했으니까 3월 20일 날 주가를 한번 볼까? 별로 뭐 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근데 자, 지금 보이나요? 한 이때쯤이네. 이때쯤이네. 이미 주가는 내려가고 있었네. 그 상황에서 저걸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실적이 나오면서 아마 쭉 올라간 것 같아. 어쨌든 이때부터 쭉 화장품이 이때 고점 갔을 때 화장품 피크아웃 오류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쭉 흘렀어. 그러다가 화장품이 아직 괜찮네. 가고 있네. 우리나라 화장품 아직 K 화장품 굳건하네 하면서 쭉 올랐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쫙 한번 미끄러졌죠. 그런 주가 흐름이고. 하여튼 재무 구조는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지? 다시 기업보고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차입금은 없고. 그래서 이제 장기 차입금은 얘네가 그 생각은 드네. 장기 차입금이 없는 걸 보니까 옛날에 저런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게 쉽지 않잖아. 그 화장품 재고 관리를 자기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창고에다 쌓아놓아가지고 유통을 한다는 이 유통망을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란 말이야 초반에. 근데 이게 한번 아까 말했듯이 딱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는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 유통망이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얘네가 앞으로 사업은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당장 들어간 돈이 많아서 이런 걸 발행해가지고 이 차입금을 갚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 이 상하전환 우선주라는 것도 사실은 회사의 미래에 별로 신뢰가 없으면 이게 잘 나오지 않을 거거든. 근데 저런 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상은 누구지? 저는 투자자네 투자자. 그래서 뭐 완전 나쁘게만 볼 것이냐? 하면은 또 미래를 생각하면은 지금 단계에서 이 재무 차입금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보면 또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 물론 이제 내가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저거 파생 상품 저것도 볼게. 이거를 파생 상품으로 구분했다. 이렇게 나오네. 둘 다 뭐 비슷한데 계정만 좀 바꾼 것 같은데. 이걸로 해가지고. 나 나갈게. 응. 나오고 싶은데 나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만약에 투자할 거면은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 그것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자본금 볼까? 자본을 보면은 자본 총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익 잉여금 단에서 늘어나고 있거든. 근데 아까 현금 흐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런 경우는 이 반기 보고서 말고 그 기업 보고서를 보면서 연 단위로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좀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거는 이제 연단위 기업 보고서인데 보면은 작년 반기까지는 마이너스였는데 연단위로 보면은 그래도 이때 빼고는 18억, 601억 뭐 이렇게 계속 나오네. 현금 흐름 자체는. 저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 반기로 보면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재무적인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왜냐면 어쨌든 반기든 연이든 현금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매출액, 매출원가는 상품을 사오는 거니까 이제 높을 수밖에 없겠지? 얘네가? 매출 총이익이 1,100억 정도 나왔고 이건 이제 반기입니다. 6개월 단위. 판관비는 좀 늘어났어. 비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볼까? 좀 궁금한데. 영업의 손익, 이자 비용, 뭐 기타 금융 원가. 비용이 좀 궁금해서 한번 볼게. 보면은 상품 매입액이 대부분이네. 이거 매출 원가고 판관비 볼게. 판관비. 급여가 좀 늘었네. 한 40억 급여 늘었고 이거는 뭐 사람을 많이 뽑아서 그런 걸 것 같고 퇴직급여도 같이 느는 거고 복리후생비도 같이 늘어났고 운반비가 많이 늘었네. 운반비 63억에서 140억. 뭐 많이 팔리니까 운반비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지.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가 오히려 줄어든 게 좀 의아하네. 지급수수료가 좀 줄어들었고 생각해보면은 판매를 이제 B2B 쪽에다 하기 때문에 지급수수료를 많이 낼 게 없을 것 같긴 하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품 A 기업인데 A 기업이 직접 코스트코에다가 물건을 납품해. 그러면은 코스트코에서 그 제품을 팔 때마다 코스트코가 수수료를 받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급 수수료가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날 텐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물건을 떼와서 팔고 끝이니까 지급 수수료를 낼 게 크게 없을 것 같기도 하네. 그래서 그냥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같고 대신 운반비는 얘네가 유통을 직접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운반비는 늘어날 것 같고 광고 선전비가 30억에서 84억까지 늘어났고 이건 B2B 쪽일지 B2C 쪽일지 모르겠어. B2C 쪽일 것 같기도 한데 광고 선전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나머지는 뭐 크게 없네. 감가상각비는 이제 창고 같은 거 건물 많이 했으니까 뭐 이 정도 되고 제일 큰 거는 이제 급여성 항목하고 운반비 그다음에 뭐 지급 수수료 정도인데 지급 수수료랑 얘네들은 좀 고정비성에 가까운 것 같고 운반비가 이제 변동비 항목에 가까운 것 같아. 나머지는 뭐 크게 크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돼 있네. 고정비 항목도 크고 급여가 거의 제일 크니까 비용 구조는 이렇게 돼 있네.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요것도 좀 중요한데 7번 여기 자금 조달. 내가 투자할 때 초반에 요걸 잘 안 봤거든. 요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쌈젯 엔터 같은 경우도 이 전환사채가 있거든. 내가 처음 투자할 땐 모르고 투자했어. 그냥 티니핑 괜찮은데 하면서 계속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전환사채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 그런 경우는 이게 엄청난 주가 희석 요소거든 사실. 상장되면서 유통 주식 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얘네가 저렴한 가격에 전환이 되면서 팔고 싶어진단 말이야 투자자가. 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상환을 하는 이유가 이 주식을 팔기 위해서잖아. 그 전에는 상환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팔기 전에는. 근데 전환이 되는 그 순간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팔겠다라고 마음 먹고 전환을 할 거란 말이지. 주식으로.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되게 수급에 악영향을 많이 주더라고. 이것도 내가 이제 경험을 해본 건데. 그래서 항상 투자할 때는 투자하기 전에 이 전환사채 물량이나 얘네가 뭐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든지 하여튼 주식이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유통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상장될 수 있는 물량을 파악하고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것까지 했는데도 싸다. 이러면 좀 살만한데, 웬만하면은 우리는 전환사채 있는 기업은 좀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리콘2는 여기까지 볼게요. 뭐 질문할 거 있나요? 실리콘2? 지금 보면서 중간에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거 없어?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기업을 보는데 내가 그냥 뭐 좋은 회사는 길게 설명하고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 회사는 짧게 설명하고 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일단 그냥 한번 살펴본다.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파악해 본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국장이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다양한 사업의 기업들의 산업 분야를 건드려 보고 있거든. 그러면서 너네한테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주말 동안 책도 읽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대체가 안 될까? 해자라고 하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느냐.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경쟁 우위가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 돈을 뭐 조금은 투자할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포트폴리오 얘기도 할 건데 비중을 좀 작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그 기업의 생애를 같이 동행을 하면서 많이 배우겠다 하면은 뭐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쌈지엔터 볼게요. 나 쌈지엔터는 왜 보자고 한 거야, 근데? 투자해 볼 마음이 있어? 어느 시점에? 듣고 있나? 치고 있나? 계속 그, 그 애니메이션이 음. 어떻게까지 이제 성장이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고, 또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그 인기가 있어서 이게 뜨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건지에 대한 좀 의문도 있고, 좀 그 재무 구조적으로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같이 보면 어떨까 했어. 좋습니다. 나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투자하고 있거든, 사실. 얘가 이 IP라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을 한번 했잖아.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한철 장사로 인기로 끝나지 않을까? 이거는 나도 궁금증이 있고 재무 구조를 한번 봅시다. 맞아. K엔터랑은 진짜 다른 느낌이긴 해. 이게 그러니까 얘네가 또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걸 보면은 와 이게 진짜 통할까? 될 것 같은데 뭔가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은 들어. 근데 재무 구조는 솔직히 말하면 살펴볼 건데 별로 좋진 않아. 다른 되게 경쟁 우위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에 비해서 엄청 좋진 않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삼지엔터 이제 티니핑으로 유명한 캐치 티니핑으로 유명한 회사고 지금 중국하고 일본 시장에서 뭐 괜찮게 성과를 내고 있어. 그래서 여기 뭐 동남아, 북미, 유럽 등에 추가 진출하겠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국과 일본에서는 인기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IP 기반으로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얘네가 하고 있는 게
크게 보면은 딱 이걸 보면 될 것 같아. 제품, 이게 뭐냐면은 그 완구지, 완구. 그다음에 이제 라이선스. 이거는 우리가 야 티니핑 이런 데랑 협업을 이런 데랑 한다고? 약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 라이선스가. 그래서 얘네 라이선스를 주고 거기서 이제 뭐 상품이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최근에 뭐 크린랩이랑도 협업을 했고 그다음 뭐 현대차, 뭐 SM 뭐 이런 데랑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디랑 했나를 보려면 사실은 이 기업 보고서에는 이런 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고 그 쌈지엔터 IR 자료 같은 거 있어. 내가 카톡방에도 올려줬었는데 그 IR 자료를 보면은 얘네가 잠깐만. 쌈지엔터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은 웹사이트 나오나? 예. 뭐야 왜 이렇게 인터넷이 느리냐? 안 들어가지네. 잠깐만. 내가 카톡방에 올렸던 거를 다운로드를 받아볼게. 들어가졌어? 이게 뭐야? IR 있지, IR. 이 투자를 할 거면은 홈페이지는 한 번 정도 들어가 봐. 되게 재밌어. 광고를 해야 되나? 찾기 귀찮으니까 내가 다운로드 받아놨던 걸 열게 그냥. 근데 항상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는데 하는 기업은 사실은 이게 능력범위 바뀐 거야. 내 내가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긴 해. 내 능력으로 모르겠는 기업은 미래를. 얘가 잘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사실 투자하면 안 돼. 그래서 나도 비중을 엄청 크게 가져가고 있진 않은데 제가 한번 볼게. 그래서 뭐 그런 거 있고 협업을 어디랑 하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지. 뭐 엄청 많이 하고 있지.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하고 있어. 그 기아 타이거스 유니폼 그거는 봤을 수도 있겠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랑도 했고 뭐 SM 엔터테인먼트랑도 했고 하여튼 뭐 많이 했어. 그래서 얘네가 제품 및 매출 라이선스 매출 추이를 보면은 작년 반분기 대비 거의 2배가 늘었고 제품도 뭐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엄청 많이 늘었어. 1년치로 보면. 그래서 기업은 진짜 잘 성장하고 있고 얘네가 하려는 게 이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이 기업 전략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하나는 기존에 얘네가 잘 하고 있던 애니메이션 사업 그리고 뭐 그 사랑의 핫쇼핑 뭐 시즌 2도 낸다 그러고 뭐 그런 쪽 3D 애니메이션 쪽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이제 완구 라이선스 뭐 공연 이런 비즈니스 한쪽은 그다음에 추가적인 건 뭐냐면 이 스핀오프나 케이팝 컬래버 같은 걸 통해서 그 연령대를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연령대. 왜냐면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티니핑 같은 이런 애들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연령대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애들이 다 아이돌을 찾는단 말이야. 아이돌. 근데 얘네가 아이돌이랑 협업을 하면서 그 케이팝 굿즈의 형태로 이제 약간 포지셔닝을 하는 것 같아. 라부부랑은 또 좀 달라. 라부부는 그 블랙핑크 누구지? 리사였나? 누가 이제 제니였나? 누가 이렇게 차고 나와가지고 인스타에서 그게 바이럴 되면서 갑자기 그게 떴는데 얘네는 라부부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라부부가 무슨 3D 애니메이션이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 캐릭터가 뜬 거지. 그런 건 약간 요즘은 좀 종잡을 수 없는 게 틱톡이나 이런 데 막 바이럴 되면은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유명해지는 그런 느낌이긴 해. 하여튼 라부부도 엄청 유명해졌는데 티니핑은 약간 이제 투 트랙으로 자기들이 원래 잘하던 거, 원래 잘하고 원래 그 연령대, 자기들이 대상으로 했던 타겟 연령대를 계속 하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연령대 늘리겠다. 1030 팬덤 굿즈 콜라보 하면서 이게 티니핑 아이템이 아니야. 이거는 케이팝 아이돌의 굿즈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저변을 넓혀갈 수 있는 10대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전략적으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SM이랑 이제 협업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거 굿즈 뭐 나오고 뭐 체크카드 뭐 해가지고 약간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뭐 나오고 있고. 그다음 케이팝이 얘네가 좀 그걸 숟가락을 좀 얹으려고 하는 거지 케이팝에. 결국 한국의 문화 중에 제일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케이팝이거든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도 그렇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그냥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야. 얘네가 그 케이팝의 인기를 뒤로 얻고, 그래서 뭐 동남아도 진출했다 그러고, 뭐 중국, 일본은 지금 계속 점유율 확대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티니핑 시 애니메이션도 계속 방영을 하더라고. 그래서 인기가 되게 좋다는 그 유튜브 영상도 있거든. 그 내가 올려줬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진행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이거 보면은 이런 거 있지. 체화제고 처리 유통과 내재화 효과. 이거는 작년 4분기부터 발생했던 거야.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이유는 작년 4분기 일회성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게 올해 1쿼터에도 그 흑자가 구조적으로 지속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기대감이 너무 올라왔어.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는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건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다시 공시로 가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저런 식으로 저걸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되게 쉽고, 지금 화면이 뭐가 나오고 있냐? 이게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대충 이해했지? 뭘 하고 있는지. 장난감 파는 게 대부분이야. 매출액의 76%가 장난감 파는 거야. 장난감 혹은 뭐 제품 만든 거 파는 건데, 라이선스가 이제 협업 같은데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라이선스 매출 비중이 이제 여기는 뭐 그 크게 늘진 않았는데 여기서 많이 늘었지. 많이 늘었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원재료의 생산 설비 볼게. 원재료는 뭐 원구 잡하고, 얘네도 이거를 외주 줘가지고 다른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서 가져온단 말이야. 여기 보면 네이처를 보면은 뭐 광저우, 상하이,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네. 거의 뭐 중국에서 떼오는 거야. 그리고 기타도 있고 다양하게 매출처 해가지고 국내외 OEM 방식을 통한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도 주문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361억이 있고, 이게 무슨 특징이 있냐면, 포괄손익계 선수 가볼까? 이 매출 원가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야. 매출 원가율이 줄어들려면 그 라이선스 매출이 많이 늘어야 돼. 라이선스 매출이. 이제 여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원재료는 요거고, 라이선스는 조금 그 매출 원가를 따지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좀 따져놨을 거야. 이렇게 43억 정도. 그래서 내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매출 원가율을
라이선스 매출 원가율이 확실히 적긴 적어. 잠깐만. 분석해 놓은 거 있는 건지 좀 볼게. 저건 딥하게 투자하고 싶으면은 한번 분석을 개개인이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 잠깐만. 분석을 옛날에 해놨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잠깐만. 엑셀에다가 이게 아니고 매출원 분석이고. 여기 있다. 내가 이제 해놓은 거거든? 언제 했냐면 6월에 했어요. 6월에. 그러니까 1분기 보고서만 나왔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특징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꽤 크게 나오는 계절성이 있고, 키즈에서 이제 캐릭터로 도약을 하고 있고, 이 리스크 팩터는 이 캐릭터 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문점. 아까 광원이가 얘기했던 거지. 반짝하고 많은 거 아닐까? 이런 리스크가 있어. 그래서 매출 분석은 제품 매출 매출 원가가 60% 후반대고, 라이선스 매출이 판매량의 8% 정도를 로열티로 수취한다는 이제 부대표 인터뷰가 있거든. 뭐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쭈쭈쭉 한 거고. 보면은 이제 라이선스 원가율이 생각보다 이게 되게 높아. 이때는 이제 좀 줄어드는데, 이 줄어든 이유가 아마 이제 티니핑 인기가 커지면서 라이선스 원가율이 줄어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22, 23, 24, 25 가면서를 정리해 놓은 건데, 매출 원가율이 한 70% 정도대로 계속 하다가 1분기 되면서 이제 60%대로 줄어들어. 그래서 이거 내재화를 뭐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내재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10% 정도밖에 안 줄어들어. 이 원가율은 이제 매출 원가가 얼마나 되냐니까, 매출 총 이익률은 이제 한 30% 정도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좋은 저건 아니야, 사실. 다른 퀄리티 기업에 비하면은 매출 원가율이 상당히 높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고, 변동비가 60% 이상으로 꽤 높아서, 변동비가 높다는 건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도 이익이 크게 증가하기가 힘들다는 거거든. 그런 약간 재무적으로 좀 불리한 점들이 많이 있어. 변동비가 왜 높냐면 아까 그 외주가 끼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수록 이 매출 원가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략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한번 자기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 거면은 정리를 한번 하면은 좋습니다. 그럼 이해도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고. 다시 반기 보고서로 갈게. 그래서 이제 뭐 대충 매출은 그렇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재무겠죠, 재무. 이런 것도 가볍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주요 계약. 그래서 얘네랑 같이 하고 있네. 얘네랑 같이 하고 있네. 이런 거는. 이 키즈 스테이션이 그거야. 그 티니핑 시즌 애니메이션 얘네가 사가지고 방영하는 거야. 얘네도 뭐 이거 같이 설립해가지고 중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투자회사니까. 전환사채 발행한 거 있지, 전환사채. 이게 이제 내가 못 보고 투자했던 거거든.